서울에서 원주, 부산으로 가는 중앙선과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선이 완전 개통하며 맞이한 철도 르네상스 시대. 이로 인한 산업, 관광 등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새롭게 열리는 동해안 초강력 철도 시대, 주민뉴스에서 짚어봅니다.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떡국. 우리나라는 왜 설날에 떡국을 먹는지, 다른 나라에선 어떤 신년 음식을 먹는지, 여러분이 몰랐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새해맞이 음식 이야기 알려드립니다. 정선의 대표 관광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과 만성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 인제군이 대규모 주거단지와 임대주택 공모 사업에 도전한다는 소식 등 한 주를 뜨겁게 달군 도내 현안과 이슈, 주간 뉴스픽에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정쟁을 멈춘 정치권. 그러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탄핵 심판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새 탄핵 정국 전망은, 그리고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 차분히 새해를 맞이한 도내한 소식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정가 소식과 지역 소식, 네트워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 어수선한 전국과 불안한 민생 경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원자치도의 행정력이 중요한데, 이슈토크에선 신년 특집으로 김진태 도지사를 초대해 새해 계획과 각오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조선을 일본의 방식민지로 전락시킨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광복과 치욕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그려봐야 할 텐데요. 물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다시 힘을 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평범한 일상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던가요? 2025년 을사년의 희망과 제도약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원주, 부산을 연결하는 중앙선 철도에 KTX 이음이 투입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부경천까지 마지막 복선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420km 구간 제2의 경부선이 놓인 겁니다. 이로써 서울 청량리역에서 원주역은 50분 안팎, 원주역에서 부산 부전역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안동에서 부경천 구간 속도가 시속 150km에서 250km로 빨라져 원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권의 1000만 인구까지 원주로 유입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큰 경제 규모의 큰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해선 철도 미개통 구간이었던 포항에서 삼척까지 166.3km를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망도 어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선에는 최고 시속 150km인 ITX 마음과 완행인 누리로 열차가 우선 투입됐고, 수요 분석 후 2026년부터 최고 시속 260km의 KTX 이음 투입이 추진됩니다. ITX 마음을 탈 경우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 48분 정도가 소요되며, KTX 이음은 이동 시간이 최대 2시간 35분으로 단축됩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에서 도내 동해안 지역까지 그야말로 철도 일일 생활권이 되는 셈입니다. 오는 2028년 현재 건설 중인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이 운행되면 휴전선 이남 한반도 등줄기 철길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관광객들이 철도역과 이제 주요 관광지와 그리고 지역의 주요 상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연결돼서 다닐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륙과 동해안에서 영남권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강원자치도도 이들 지역과 광역관광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새해 첫 주민 뉴스는 새로 뚫린 철도 교통망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원주를 지나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또 강원에서 부산을 잇는 동해선이 잇따라 완전히 개통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소식 보도국의 김희곤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울에서 원주, 부산으로 가는 중앙선 철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서울에서 원주를 거쳐 부산으로 연결하는 KTX 중앙선이 완성됐습니다. 중앙선 철도에 KTX 이음이 투입돼 지난달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건데요. 2010년부터 15년에 걸친 복선 전철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이 420km 구간 제2의 경부선이 놓인 겁니다. 새로 투입된 KTX 이음 열차 어떻게 운행이 되고 하루에 얼마나 운행이 돼요? 예, 열차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네. 강원자치도 원주, 충북 제천, 경북 안동, 경주, 그리고 울산 태화강을 거쳐 이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됩니다. 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열차는 하루에 왕복 10차례입니다. KTX 이음 투입으로 이 서울 청량리역에서 원주역은 50분 안팎이 걸립니다. 예. 또 기존에 5시간이 걸렸던 원주역에서 부산 부전역은 3시간 10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동에서 부경천 구간 속도가 시속 150km에서 250km로 빨라져 원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네. 교통망이 확충되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도민들도 무엇보다 이 수도권과의 연결성에 더해 경남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영상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원주가 직장이라 철도를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아주 개통을 대환영하고요.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동해선 철도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죠.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동해선 완전 개통 시대를 맞이했는데 어느 정도 길이에요, 중부선은? 예, 다시 잠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해 중부선은 삼척에서 포항, 이 166.3km가 연결되면서 완성이 됐는데요. 예. 이 동해선 개통으로 지난 2021년 완공된 이 포항에서 부산 노선까지 모두 355km 구간이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예. 기존 강릉에서 삼척, 이 포항에서 부산 철도 노선과 연결이 되면서 이 강릉에서 부산까지 열차 여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철도가 신설되는 삼척에서 포항 구간에는 모두 18개 역이 들어섰습니다. 삼척에는 오건역과 임원역, 근덕면, 근덕역, 삼척역 등 모두 4개 역이 생겼습니다. 동해안의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차례 정도 운행을 하게 돼요? 예, 삼척에서 포항 동해선은 하루 편도 4회, 그러니까 강릉에서 동해, 그리고 삼척, 포항, 울산, 부산을 1일 왕복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인 ITX 마음과 이 완행인 누리로 열차가 우선 투입되고요. 이 수요 분석 후 오는 2026년부터 최고 시속 260km의 KTX 이음 투입이 추진됩니다. ITX 마음을 타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현재 4시간 50분이 걸리는데요. KTX 이음은 이동 시간이 최대 2시간 35분으로 단축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강원도하고 경북 그리고 울산, 부산까지 이제 1일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예, 말씀대로 앵커님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죠? 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설된 KTX 강릉은 이 강릉 지역을 확 바꿨습니다. 이 강릉을 비롯해 동해안권을 찾는 관광객의 열차 이용 비중이 늘면서 이 KTX 강릉선은 연일 매진입니다. 덕분에 동해안에는 연간 3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 이 관광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에 150만,
대구, 경북권에 500만, 부산, 울산, 경남에 770만 명이 통합권역으로 연결되면서 이른바 인구 1,400만 규모의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해 중부선 구간은 2027년 개통하는 춘천에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그리고 2028년 개통 예정인 강릉에서 고성 제진 동해 북부선과 연결되면 우리 강원자치도에 정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철도 개통으로 막대한 파급 효과를 보려면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세요. 예, 과제가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예. 이 삼척에서 강릉까지 이 구간은 예전 철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삼척까지 58km 구간은 이른바 단절 구간인 미싱 링크로 묶여 있습니다. 평균 시속 약 60km, 1시간가량 소요돼 빠른 이동의 제약 구간인 겁니다. 이 강원자치도가 올해 예산에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약 100억 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실제 얼마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기 마련인데요. 미싱링크 구간은 다른 사업보다 관심이 적다는 것도 악재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보시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철도가 만들어질 때 같이 고속선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 철도의 활용도 그리고 뭐 물리 측면에서의 활용도 또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역사적인 동해선 철도 개통이 막대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릉에서 삼척 구간의 시설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주민뉴스 김희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바로 푸른 뱀의 해인데요. 지혜롭고 신비로운 뱀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슬기롭게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꼭 생각나는 특별한 음식이 있죠. 어제 다들 드셨을까요? 그런데 떡국을 왜 먹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새해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새해 음식 떡국. 새하얀 떡국 한 그릇에 새해를 시작하는 청결함과 순수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떡국을 먹기 시작한 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인 최남선의 조선 상식에 따르면 상고시대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 음식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떡국의 길쭉한 떡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설날 아침엔 반드시 먹었고 손님이 오면 꼭 대접했다고 합니다. 또한 잘린 동그란 모양의 떡은 엽전을 닮아 재물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떡국 한 그릇을 다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재밌는 전통도 있죠. 어릴 땐 떡국을 더 먹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그릇이 부담되기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선 새해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근처 나라들은 비슷한 거 먹지 않을까? 떡국처럼 새해를 상징하는 음식 다른 나라도 있겠지. 전 세계적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선 만두 모양의 자오즈를 빚어 1월 1일 밤 00시가 되면 먹습니다. 돈 원보를 닮아 돈이 모인다고 믿는데요. 재밌는 건 만두 속에 동전을 넣는 풍습도 있대요. 동전 든 만두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치아 건강은 포기해야겠죠? 또 일본에선 오세치라는 요리를 미리 준비해 정월 초부터 3일간 먹는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다양한 음식을 담아내는데요. 각각의 음식이 건강, 행복, 장수 등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선 조금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자정이 되면 새해를 알리는 종이 12번 울리는 것에 맞춰 포도를 하나씩 먹으면서 12가지 소원을 빕니다. 이걸 시간 안에 다 먹어야 소원이 이뤄진다는데 쉽지 않겠죠. 미국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음식은 호핑존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한국의 볶음밥처럼 생긴 음식으로 쌀밥과 함께 다양한 채소와 콩, 향신료를 섞어 만듭니다. 콩은 동전, 다양한 채소는 지폐를 의미하면서 금전운을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남부 지역에선 블랙 아이드 피스라는 콩 요리를 먹는데요. 이건 부와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여러 나라들도 새해에 여러 가지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여러 음식을 먹는데요. 전 세계 각국의 새해 음식에는 각기 다른 문화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중요한 건
새해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닐까요?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의미, 그리고 다른 나라 음식 속에 담긴 재미난 풍습들. 2025년 새해는 이 모두를 떠올리며 맛있고 행복하게 시작해보세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드리는 주간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픽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안개 속입니다. 네. 누적 방문객이 38만 명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정선의 대표적인 관광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처음에 관광용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도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활강 경기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디를 하냐고 찾다가 가리왕산이 낙점이 됐고 그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 시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은 경기는 치르고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거를 염두에 둔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는 끝났고 올림픽이 끝났고 이거 철거를 하려고 철거를 하냐 존치를 하냐 논란이 이제 거세게 논란이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되면 설치했던 거를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가 환경 피해 훼손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애써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지역과 정부, 환경단체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갈렸었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논리는 이랬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가리왕산 그 정상 1,300고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논란 속에서도 결론은 내지 못하고 일단은 한시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존치든 철거든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이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2023년에 그런 결정하고 나서 운영을 해봤더니 한 38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관광 자원으로서 인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도 고민에 빠졌고, 그래서 산림청이 지난해 가을쯤에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합리적 보존 활용 추진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원자치도 그 민생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가리왕산을 산림용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류를 좀 이어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 정원 자체가 그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존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존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림 정원은 요원한 거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기류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도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이 계속 고수된다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또 못 내고 산림청이 결국은 이제 올 6월까지 한시적인 작년 연말까지였던 한시적 운영 기간을 올 6월까지 조금 연장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 협의체하고 정부랑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정성군에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아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다음은 집이 없어요. 춘천보다 비싼 인제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접경 지역 중 하나인 인제군에서 요즘에 전세하고 월세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예요? 네, 지난 2020년 분양가 2억 중반이었던 아파트가요, 4년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춘천, 원주, 강릉 얘기도 아니고 인제군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군 하면 아파트도 이렇게 뭐 수요도 많지 않고 공급도 많지 않은 그냥 조용한 군인 중심의 도시, 네. 농촌 도시, 농산촌인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막 뛰기 시작했거든요. 인제군이. 예.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 불황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다른 지방 도시들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막 뛰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또 인제 지역에 그렇다고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 월세를 60만 원, 70만 원 줘도 구하지를 못한다. 매물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결국 이렇게 가파르게 뭐 춘천, 원주, 강릉에 버금가는 새까지 올라간 거는 지금 그 부동산 업계, 인재 업계에서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인재 주둔한 3군단이 있는데 동해안 쪽에 있던 8군단이 그 국방개혁 그 추진 절차에 따라서 3군단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 군인과 그 관련 군무원, 그다음에 가족들이 인재로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확 느니까 집값이 이렇게 뛰고 뭐 매물도 다 사라지고 찾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군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9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강원도 평균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니까 좀 보급률도 전체적으로 좀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짓는 거에 위한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인제군이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은 지금 그 인제와 원통 사이 덕산리라는 곳에 예. 주거단지를 지금 집단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한 1,500세대 정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인제군에 있는 민간 아파트가 한 1,900세대 정도 되니까요. 새로 생기는 2030년 목표로 추진하는 이 1,500세대는 현 물량이 한 80% 정도 되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다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인제군의 이런 그 아파트 문제, 집값 해소는 집값 문제, 주택난은 좀 해소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군이 이제 내년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덕상리에 대한 토지 보상과 기반 조성 사업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와 함께 인제군은 그 군무원들의 숙소 문제도 있어서 3군단과 함께 그 300세대, 300호 정도 규모의 그 임대주택 정부의 임대주택 공모 사업에도 지금 참여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해봤더니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9개 군 중에서 이제 9군데 정도가 반등을 했는데 공통된 비결이 뭐냐면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는 이런 공통된 비결이 있대요. 지자체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좀 전폭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은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네. 도내 3선 자치단체장 순환입니다. 동해안의 3선 단체장들이죠. 심기현 동해시장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김진아 양양군수도 구속 기로에 놓였었는데 먼저 동해시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선 8기를 이끌던 3선의 심규환 동해시장이 지난 금요일쯤이죠. 연말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은 12월 중순쯤에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까지 된 건데 이제 알려진 혐의로는 지난 2021년부터 그 관내 지역에 있는 시멘트 제조기업에서 각종 이제 시설 인허가를 봐주는 조건으로 동해시가 투자해서 만든 법인 계좌에 뭐 11억 정도의 기금을 받았다. 라는 혐의 그리고 그 지역의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아마 자세한 거는 이제 공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검찰이 기소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공소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 시장은 물론 지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동해시의 이런 동해 단체장, 동해시장의 흑역사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지난 초대 김인기 시장도 재선 재임 때 업자와 직원들로부터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또 2002년 민선 3기 김진동 시장도 아마 그 당시에 주민과 단체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이 아마 확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2010년 민선 4기 들어서 김학기 시장 재임 때도 김학기 시장이죠. 김학기 시장도 역시 재임 중에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제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심기현 시장까지 내리 시장 4명의 시장이 다 사법 처리를 받거나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민들도 동해시 주민들도 좀 허탈해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네. 김진아 양양군수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에 오후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김진아 양양군수의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김군수가 이제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도 이제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군수는 지역의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대가로 금품 수수하고 성비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고 몇 개월 만에 걸친 수사 끝에 김군수를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김군수 구속과 함께 그 당사자인 민원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민원을 제기했던 그 민원인도 같이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군수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과정이나 또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김군수 같은 경우는 주민 소환 지금 투표제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법 처리,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김군수가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는 하겠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선관위에서 열람 절차나 서명부 열람 절차 이런 것들이 끝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어쨌든 양양군과 주민들도 이 사건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어쨌든 양양주 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선출된 단체장들이 잇따라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 실망감도 클 거고 또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소표 보도국장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1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정가 소식 그리고 지역 소식 알아보는 네트워크 현장연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영동지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와중에 여객기 참사까지 터져서 참 무슨 말을 보태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정치권은 참사 수습에 집중을 하고 있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는 즉각 잠시 정쟁을 중단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치권은 정부의 최대한 협조해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사고 직후 일제히 현장을 찾아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고 모두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토위와 행안위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상임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의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전남도당과 함께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이 1순위인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행체제의 정부면 정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는 여당, 또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 모두 보여줘야 할 게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능력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치권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보하고 있지만 심지어 참사를 두고도 이런저런 음모론이 나오는 등 갈등은 물밑에서 거셉니다. 정부는 일단 모레 그러니까 오는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정쟁이야 뭐 일시 중지 사태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계엄하고 탄핵 국면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지난해 12월이 참 초유의 12월이었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 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이 영장이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한남동 사저 앞에서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여러 딜레마가 축약된 장면입니다. 공수처는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로 이들도 입건해야 합니다. 경호처의 입장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라 일단 현직 대통령의 경호처로서 체포 구금을 막아야 합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 또 국민과의 충돌, 또 국민끼리의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자진 출두 등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 탄핵 심판에 속도가 좀 붙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8인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불완전 협의체 논란은 끝났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후보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일단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 자체는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결정 직후 날을 세웠다가 이후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모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일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민주당이야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상황이고 국민 대다수도 탄핵이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방어에 주력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전면에 있습니다. 참 묘한 점이 권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당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을 주도했고 이번엔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탄핵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단 권 의원은 보수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연전과 육탄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국민 정서와 함께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여당의 방향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강원도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되어 있고 다소 중립적이었던 이양수 의원까지도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의원 개개인도 고민이 없지 않겠지만 지켜보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도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도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동지사 연결해 보죠. 송혜림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네, 연말에 유독 아픈 기억들이 좀 되살아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연말에 아픈 연말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차분하게 새해를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해안 시군은 각종 해맞이 행사 준비로 분주했겠지만 올해 새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가 활주로 주변 둔덕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는데요. 이에 각 지자체들은 신년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특히 매년 해맞이 행사로 분주한 동해안 시군에서는 강릉시의 경우 경포해변과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의 행사 등을 전면 취소했고 삼척시도 해변에서 자정을 기해 진행하던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시군에서도 행사를 축소하는 한편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해 중부선 개통식도 취소됐는데 삼척에서 포항을 잇는 ITX 마음 열차는 예정대로 투입돼 하루 8번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에 있죠, 양양공항 활주로 길이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km로 활주로가 짧다며 3.1km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주요 공항 활주로를 보면 인천과 김포, 김해와 제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3km를 넘지 못합니다. 도내의 경우 원주공항은 2.7km, 양양국제공항은 2.5km로 무안공항보다 더 짧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고 활주로 길이와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 착륙이 아닌 이번 여객기 참사 때처럼 동체 착륙을 하는 비상 상황의 경우 충분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경우 내년 파라타 항공을 통한 국내외 노선 신설에 나서고 있고 또 원주공항은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와 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산불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강릉과 양양 등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큰 불로 번지지도 않았지만 지난달에만 사나흘꼴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영동 북부 지역은 지난달 중순부터 또 강릉과 동해 삼척 등 중남부 지역도 지난달 하순부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더 걱정인데요. 눈이나 비도 내리지 않아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66건 중 15%가 겨울철 산불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산불 예방을 위한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 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에도 나섭니다. 강원자치도는 또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 등 맞춤형 홍보 활동도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흥미진진한 뉴스를 골라 짚어보는 시간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중 돈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들 알아볼까요? 첫 번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작년보다 1.7%가 올라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근로소득자의 연봉 또한 상승합니다. 모쪼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어서 새해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돈 정보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 1년간 1,800만 원이 최대였는데요. 올해부턴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바로 이번 달부터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까요. 새해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돈 정보 세 번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 혜택이 강화됩니다. 올해부턴 청년 도입계좌에 지원하는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이율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0일까지로 협약을 맺은 은행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 도약계좌 관련 상담은 물론 청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금융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다양한 제도가 달라지며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돈 관련 제도를 통해 올해는 좀 더 넉넉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지혜를 모아서 여러 난관들을 이제 뱀처럼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슈 토크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도내 주요 인사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김진태 도지사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가짐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가 을사년인데요. 을사년 하면 120년 전에는 좀 을신년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을사보호 조약이 있었죠. 하지만 올해 맞는 이 을사년에는 푸른 뱀의 그 기운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정말 힘차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새 여러 가지로 좀 뭐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을 우리가 되새겨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도지사님, 작년에 강원도의 사자성어가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마부정제였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는 도민 공모를 통해서 신년화도 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자성어가 올라왔습니까? 네, 개신창래, 예. 새로움을 열고 미래를 창조한다. 네. 그런 뜻으로 이게 이제 뽑혔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우리 도민들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자 해서 도민 공모 형식으로 했는데요. 167대 1의 그 뜨거운 경쟁을 뚫고 예. 이게 이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온라인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요. 챗 GPT한테까지 물어봤습니다. 예. 몇 개 중에 어떤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개신창래를 이 AI 컴퓨터도 딱 꼽더라고요. 하여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미래를 한번 창조해보자. 이런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에 딱 맞는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그리고 네. 우리 강원도 내 여러 가지 중요한 지역 현안들이 네. 표류하지는 않을까 네.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는데 네. 지역의 역량을 이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어떤 대응 방안 갖고 계신지요? 네, 먼저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여야 합의가 되기 않고 특히 그 증액이라고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올려 붙여야 하는 것이 생략된 채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도 행인지 그나마 다행인지 우리 강원도 예산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런 가운데 조금 그 증액이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올해 더 노력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뭐 추경 예산을 이제 또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좀 넣어야 될 거고요. 우리 강원도의 예산만 7조 8천억 원이 일단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것을 최대한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이 민생 경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상반기 내에 뭐 한 70%는 지금 다 그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인 우리 강원도 내 그 총생산 GRDP가 50조 원대에서 62조 원대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한 번 움직이는 게 참 어려운데 또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점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요. 그 작년에 좀 미제로 남았던 우리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이게 지금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작년에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꼭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거는 뭐 여야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우리 강원도 민생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뭐 바로 좀 통과시켜 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 그동안에 강원도가 참 많은 공을 들여왔던 반도체 그리고 네. 바이오 육성 산업 관련돼서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강원도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입니다. 정말 거기에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반도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9개 사업, 국비 사업을 9개를 따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9개를 2년 반 만에 만들어내서 우리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어깨를 견줄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 춘천을 중심으로 한 이 바이오 이게 중앙 정부의 지원을 그동안 전혀 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중앙으로부터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쾌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다가 수소 산업까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수소 클러스터도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강원도 같은 한 지자체에서 바이오도 선정받고 수소도 선정받고 반도체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고 이런 3대 산업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산업 도시로 가고 있는 첫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원도는 미래첨단 산업으로 방위 사업을 추가를 했어요. 네. 전국에서 이제 4번째가 될 텐데 방위 산업 클러스터 유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추진 이유, 앞으로 네.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 방위 산업 하면 어째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군대는 많고 군인들은 많은데 방위 산업은 저 후방으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식 사고 방식인데 이제 이런 첨단 산업 AI 시대에 전후방 개념이 어딨냐. 우리도 한번 방위 산업 해보자 해서 지금 국방 벤처 센터라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를 해서 예. 이제 그걸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 관계자들도 와서 맞다. 강원도에서 반도체도 한다 그러고 방위 산업도 할 수 있으니까 국방 반도체는 강원도를 위주로 한번 키워 나갑시다. 이게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개념. 요새는 방위 산업도 전부 첨단, 드론이니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 그 사각지대 이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을 하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K 반도체 강원도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춘천지방법원하고 검찰청, 춘천 고은리에 조성 예정인 행정복합타운 입주를 확정을 했죠. 최근에 도의회 예결위에서 춘천 구도심 공동화, 또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아마 우리 김우진 아나운서는 뭐 그런 문제 제기를 꼭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일각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도 처음에 그거 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경북도청은 300만 평 규모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강원도청을 30만 평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거 30만 평씩이나 되겠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예. 우리가 경북의 10분의 1 하는 게 그렇게 걱정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정도의 자신감은 충분히 가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30만 평이 그냥 이게 뭐 요새 말로 뇌피셜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다 세워서 공기업 품질관리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그 검증을 받았더니 사업 타당성이 있다. 당신들.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이거를 착착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만간 성공이 되면 춘천 인구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30만을 넘는 수부 도시로 강원도 인구 200만을 달성하는 그런 기폭제가 곧 될 것입니다. 네. 자, 작년에 강원도민들을 참 기쁘게 했었죠. 강원FC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강원FC 덕분에 정말 도민으로서 자부심 느껴진다, 살맛 난다 이런 네. 분들 많았거든요. 네. 구단주로서 어떤 소회를 밝히시겠습니까? 네, 힘들 때면 강원 FC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또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는 3명의
우리 곁에 있었던 영웅들을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민혁입니다. 예. 이 어린 선수가 지금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해서 이제 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선수를 키워냈고 또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 큰 활약을 해서 그 원 소속팀이 강원 FC라는 것 잊지 말아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병지 대표 이 구단 살림살이를 또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수입도 많이 오르고 또 제2, 제3의 양민혁을 지금 물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 또 우리 감독으로 사령탑을 맡게 된 정경호 감독. 우리 강원 FC 창단 그 선수였는데 이제 지도자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막중한 감독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말수도 없으면서 그 뭔가 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새로운 동화, 멋진 해피한 엔딩으로 계속 써 가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전국인 것 같은데 강원 지역의 현안과 민생의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태 도지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평창과 횡성, 철원, 화천, 홍천, 양구와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동파 사고, 또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정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